안녕하세요. 모아소프트의 김창균입니다. 시스퍼 25 클래스 5 통과를 위한 EMC, EMI 구축 방안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세션을 진행하는 동안에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메일을 통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측정 장비와 PCB EMI 해석 도구에 대한 활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때 이제 활용 방안하고 사례도 같이 이제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 전장 분야 신뢰성 해석 방안도 같이 이제 겸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면 고장이라게 나는 게 되는데,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게 이제 문제가 생겼는지 차츰 쫓아 들어가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기초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들이 안 갖춰졌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짧게나마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5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클래스를 통과하기 위한 EM 시뮬레이션 방안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보통 차량 충돌 시험 영상인데요. 보통 다들 아시는 것처럼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영상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충돌 영상과는 좀 다르게 뒤에서 추돌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에서 충돌을 한 거랑은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형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하죠. 이제 내용을 좀 보면 주로 이제 경무에 시달리는 운전자가 12~13시간씩 운전하면서 졸음 운전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도움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상용차들이 운영되면서 생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접근해야 되는지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친구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길 건너기를 하면서 또 차도 잘 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또는 가능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기술로서 커버를 하고 있는 이제 상태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대형 버스라든지 트럭에는 이런 리타드 브레이크라고 해서 그 엔진의 힘을 갑자기 그 바퀴로만 잡아줘서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진의 동력 장치에서 오는 구동력 자체를 죽이기 위한 이제 브레이크가 리타드 브레이커입니다. 그래서 엔진 자체의 힘을 이렇게 그 줄임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 물리적인 그 바퀴가 브레이크 시스템을 동시에 제동을 해줌으로써 굉장히 빠른 제동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시스트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제 장치에 대한 이제 분류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제가 좀 자세히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치는 이제 유압이 이제 기름이 들어가거나 무주차가 들어가서 하는 유압 장치 리타드 브레이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오른쪽에 보이는 전자석을 이용한 이제 전자식 리타드 브레이크 디바이스를 이제 채용한 사례에서 시스퍼 25 클래스 5를 통과했던 그런 사례를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굉장히 좀 중요한 기술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Via an oil-water heat exchanger and the vehicle cooling system, the oil is then recooled. 네, 그래서 이런 큰 대형 트럭, 버스나 이런 종류들은 차량을 멈추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량의 그 바퀴가 가지고 있는 제동력만으로는
엄청난 그 관성 에너지를 다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동력 장치의 그 핵심인 파워 트레이닝을 직접 이렇게 속도를 줄이거나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리타드인데요. 이제 방식은 이제 배터리에서 이제 아까 이제 유압식 말고 이제 전자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배터리에서 굉장히 높은 전류를 땡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땡긴 전류를 파워 트레인에다가 그 감싸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5번이라고 하는 케이블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그 5번 밑에 있는 파워 트레인에다가 리타드 브레이크를 가설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엄청난 자기장이 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을 보조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리타드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갈 때 한 200A씩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고출력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브레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캔 통신을 통해서 일단 통신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SMPS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SMPS가 이제 스위칭 소자로 되어 있는 SMPS도 있고 리니어 레귤레이터 소자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활용했는지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SI하고 PI 특성에 대해서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SI 특성은 이제 당연히 봐야 되는 건데, 이 디바이스가 양면기판이거나 4층기판이거나 또는 전력을 제어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의외로 변수가 너무 많아요. 일반적인 그 커머셜이나 상용 제품이나 뭐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 제품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성질의 것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내부에 그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저기는 코어라고 일단 표현해 놨고요. 그 반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 반도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로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이런 그 시험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능동회로나 우리가 이제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제어를 집어넣기 넣은 이제 주체가 이제 반도체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보호되어야 되는 것들이 당연하죠. 자, 일단은 그 뭐 급발진이라든지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고 나면 이제 고장 사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장 사례 분석을 해보면 뭐 열이 많이 났다든지 뭐가 부러졌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그 고장을 분석해 보면 결론적으로는 무슨 이제 시험을 했거나 그 다음에 시험에 어떤 인계값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능력치를 말이 못한 부분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수명 시험을 통해서 나중에는 해결하게 되겠지만, 이걸 먼저 해버리면 이런 물리적인 고장이 이제 덜 날 거라는 것들이 이제 제 주장이죠. 그래서 설계를 반복이나 시도를 반복하는 것들을 이제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했던 사례 위주로만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에 빨간, 녹색, 파랑에 있는 그 카테고리를 따라서 이동해 보시면 SI 웨이브라고 하는 이제 제품에다가 PCB 데이터를 갖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줄 히팅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DCIR을 해석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파워맵을 이제 추출해내죠. 그 다음에 아이스팩에다가 이 정보를 보내주면은 얘는 이제 발열이 나는 어떤 써말 프로세스를 진행을 한 다음에 맵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특정 온도까지 올라가는 이제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물성이, 특정 온도에서 물성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셜록을 가지고 할 때는 온도, 진동, 충격 같은 이제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실제 이제 고장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한 다음에 신뢰도 데이터를 출력해서 거기에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 애들한테 생긴 문제를 다시 뭐 고장 분석을 통해서 뭐 진동이나 발열이나 충격이 약하다든지 이렇다면 뭘 좀 더 보강해라든지, 뭐 솔다가 약하다 그러면 솔다를 갖다가 18마이크로로 도금되어 있는 부분을 뭐 도금을 더 올려달라든지, 아니면 PTH의 그 홀 사이즈 때문에 뭐 랜드가 깨진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을 다시 원 소스인 PCB에다가 도출된 내용을 적용시켜 가지고 이 사이클을 다시 한 번 더 돌렸을 때 신뢰도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이제 물리적 고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전에 있던 그 세미나랑 좀 다르게 결론을 먼저 내고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실제 이제 제품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과제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과제를 하는 과정에 보면 과제가 통과되거나 패스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제를 패스하고 싶은데 얘가 패스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길이 없어요. 예를 들면 차량이라든지 이런 종류는 부품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이다 보니까 이걸 각각 제조해주는 제조사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제조사들이 차량에 가져와서 1번, 2번, 3번, 4번, 5번과 같이 조립을 하게 되면 하나의 어떤 그 모체판 또는 조립품이 될 거고요. 이 본품이 각각 노이즈 해석을 각각 할 수도 있고 통합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나중에 보시면 통합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번 모듈이 이상해.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번 모듈이 이상하다. 왜 이상하냐? 그럼 왜 이상한지를 알아보려면 4번 모듈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을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는 그 데이터는 그 디지털 트윈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락웰 오토메이션이라는 회사의 실제 모델이고요. 이 모델에 보시면 시뮬레이션 데이터하고 매저먼트 된 데이터 이 두 가지가 각각 거의 유사성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펀디멘탈 주파수들은 거의 다 맞다고 보시면 되고 일부 이제 실험치랑 시뮬레이션치가 약간씩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결론은 이렇죠. 내가 시스퍼 A하고 B라고 하는 등급을 받고 싶은데 여기서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노멀 상태에서는 이미 페일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사실은 그 EMI 시험을 하러 가가지고 챔버에서 돈 내고 하면 페일 맞아봤자 이거 계속 돈만 들어가는 옵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 내에 끝난다든지 이런 보장도 없기 때문에 챔버에서 디버깅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디버깅 챔버에서 하시거나 또는 시뮬레이션을 활용하거나 하는 방법을 보통 선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만약에 필터를 붙였다. 그러면 이제 노란색으로 지금 이제 파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필터된 EMI로 했을 때는 녹색 선을 넘지 않았을까? 이건 패스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파란색을 이제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더 낮은 클래스를 이제 이 파란색이 더 낮지만 실제로는 더 높은 클래스죠. 그래서 더 저감시키기 위해서 외부에다가 필터 더하기 쉴드를 했더니 이렇게 빨간색이 되더라. 이렇게 정보를 만약에 얻을 수만 있다면 굉장히 엔지니어들한테는 해피한 거죠. 회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EMI가 패스가 안 되면 굉장히 고민거리예요. 그래서 이 고민거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냐. 결론적으로는 버추얼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실제로 모델을 만들기 전에 어느 정도의 내구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PCB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PCB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샤시라든지 바디가 다 있는 이런 모델들을 포함한 완전 통합 조립체를 포함한 시스템을 이렇게 하나의 어떤 모듈로 만드는 과정을 차츰차츰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회사들이 제일 갖고 싶어하는 선호도가 높은 이 그래프 한 장이 이 세미나의 어떤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EMC는 EMI하고 EMS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퍼스트 EMI는 이제 따로 취급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 이제 C하고 R이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C하고 R이 중에서 보통 C를 먼저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전원 노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을 충분히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포커싱해서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챔버는 이제 그 시스퍼 25의 RE 규격이고요. 이제 뒷편에는 이제 다시 C 규격에 대한 이제 규격이 나옵니다. RE 규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DUT를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안테나가 수평과 수직으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왼쪽에 있는 모델은
이제 아마 그 EMI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런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을 그대로 HFset에다가 옮겨 놓은 게 오른쪽 그림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이제는 DUT라고 하는 PCB나 몸체를 여기다가 놓고 그냥 여기 있는 케이블 하네스에다가 연결만 하면 이제는 이제 챔버에서 특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버추얼 체인버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측정을 해보면 이런 모델 형태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나초익 챔버일 때가 파란색이고요. 그냥 일반 그게 없을 때, 그 다음에 푸시 익사이테이션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 결과를 해석해 놓은 게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C를 볼 건데요. 저희가 이제 컨덕티드 에미션을 볼 건데, 컨덕티드 에미션은 이제 여기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요게 이제 스펙트럼 애널라이즈 또는 EMI 리시버라고 부르는 애입니다. 이 리시버를 통해서 LISN, 라인 임피던스 스테빌라이즈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장치를 통과하고 EUT를 연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워를 공급을 하겠죠. 그 다음에 공급된 파워가 이쪽을 거치면서 LC에 대한 공진값을 이쪽 그 LISN 포트로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다시 전달해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이제 매지먼트 그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아래 보시는 그림은 딱 봐도 페일이 난 그림이죠. 그래서 이렇게 페일이 나게 되면 정말 곤란한 게 우리는 150km 밖에 안 써요.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이상하게 이런 FM 대역에서 페일이 많이 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접근하는 방법을 차츰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타더 브레이커에 대한 거는 이제 뭐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꽤 많이 있으니까 요거는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셨던 유압식 리타더 브레이크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D에 나오는 전기식과 전류식 리타더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속도를 제어한다든지 그 다음에 물리적 이제 바퀴가 돌아가는데 계속 브레이크를 잡아주게 되면은 그 물리적 브레이크의 그 마모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거나 내가 원하는 제동을 하고 싶을 때도 뭐 열이 나가지고 원하는 제동 거리가 길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전류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이는 물리적으로 세울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죽일 때는 리타드 브레이크를 쓰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세울 때는 이제 물리적 브레이크를 쓰는 이런 두 가지를 협동으로 작업을 해야 리타드 브레이크 효과를 확실히 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까 제어기가 아니라 이거는 파워를 직접 이제 연결하는 이제 파워 모스펫 부분하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지어할 건지에 대한 그 지시사항을 좀 적어 놓은 건데요. 이제 뭐 일부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 모스펫을 설계할 때는 보통 방열을 위해서 탑면에 동판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편에 보시면 탑면에다가 그 모스펫 하단에 메탈 사이드 부분하고 서로 접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메탈을 이렇게 넣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버텀에는 모스펫 바로 아래는 동판을 없앱니다. 없애도 되고 붙여도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커패시턴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스펫 주변의 비아를 이제 둘러치게 되죠. 보통 이제 공진을 잡아준다든지,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공진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병렬 형태의 그런 기생성분 등이 루프 에너지를 내보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전압만 높여주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병렬 에너지를 직렬 공진으로 바꿔주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보통 스티칭 비아라고 해서 이제 비아들 하나 쭉 둘러주게 됩니다.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래 보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모스펫과 모스펫 사이에다가 이제 이렇게 장벽을 하나 세워놨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공간을 이렇게 툭 띄어 놓으니까 이 공간을 따라서 움직이는 빨간색이 이제 클리어런스가 될 겁니다. 즉 클리어런스는 도체하고 도체가 직선거리로 떨어져 있는 공간을 클리어런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점선으로 따라가는 걸 쭉 보시면 크리피지라고 합니다. 이 크리피지는 유전체 표면을 따라서 전기가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가운데에 마우스로 보이는 이 포인트가 만약에 플러스 극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마이너스 극성이다 그러면 전이차가 나죠. 그러면 이 전이차가 나는 요 기회가 일반적으로는 안 흐를 것 같은데, 요 에어갭을 따주게 되면 크리피지 공간이 이렇게 뒤로 늘어나죠. 그래서 이 에어갭을 얼마나 따주느냐에 따라서 이걸 더 늘려주는지가 이제 관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습기가 찬다든지 또는 그 다른 그 이온들이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그 환경이 되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는 이제 고려를 해야 되죠. 특히나 이제 모스펫에가 동판을 치는데 동판을 이렇게 다 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차기만 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들도 역시 크리피지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드의 그 전체적인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이 코일을 그 큰 코일 두 개를 써가지고 뭐 노멀 모드랑 커먼 모드를 두 가지를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요거를 이제 나중에 디버깅을 해서 좀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 도면이 제가 시작한 도면이 아니고 원래 있던 도면을 의뢰받아서 하던 거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조작된 내용들은 대부분 그 의뢰 쪽에서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배선폭이 0.25mm, 그다음에 배선간 간격이 0.27mm 이상 하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층간 비하수를 줄일 수 있도록 배선 정리를 해야 되고, 요 3번을 이제 이렇게 1, 2, 3을 갖다가 다 지켜놔야 기본적으로는 환경적으로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가 3번을 왜 자꾸 이제 언급을 하는지 뒤로 가면서 좀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현재 그 전에 사용되었던 코일을 이제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커먼 모드 초크 코일인데, 이 커먼 모드 초크 코일을 지금 측정하는 LCR 미터를 지금 좀 자세히 보시면 주파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파수의 밴드에 따라서 뭐 1kg일 때는 26mH, 26.4mH, 10kg일 때는 23.45mH, 그 다음에 100kg일 때는 27.45mH,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LCR 미터인데요. LCR 미터들마다 그 약간씩 오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차들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그 LCR 미터는 100kHz 고정이다 보니까 잘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이 트랜스미션이 일어나는, 트랜스퍼가 일어나는 어떤 상황을 보고 얘가 얼마나 이제 감쇄가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트래킹 제너레이터를 사용했고요. 트래킹 제너레이터는 이제 여기 라이골이라고 하는 회사 거를 사용했습니다. 뭐 트래킹 제너레이터는 그냥 별게 아니고 그 TDR 하시는 것처럼 얘는 TDT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에서 이제 수입 주파수를 계속 한쪽에서 이제 퍼부어주면 반대쪽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 통진을 시키면서 주파수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건데요. 지금 이 코일은 여기 아래쪽 그 DC에 가까운 이 포인트에서 굉장히 많은 감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흔히 말하는 LC 공짐 플랫을 그리면서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이제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디텍은 제가 여기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여기 낮은 주파수에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또는 이제 이득이라기보다 감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품을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RBW는 한 10kg씩, VBW도 10kg씩 이제 적용을 했고요. 리타드 브레이크는 이제 알루미늄 바디로 되어 있는 이제 몸체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정션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파워를 서로 연결해주는 정션 박스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제어기를 위에다 두고 밑에 있는 여기 그 모스펫에 있는 포트로부터 다이렉트로 이쪽으로 연결해서 그 다음에 캔 통신을 통해서 제어가 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케이블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막 가로 세로 가로질러 갔을 때 생기는 누화라든지, 또 케이블의 특징은 얘한테 고려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고려가 안 되면 요거보다 더 크거나 또는 체계가 더 커졌을 때 이걸 대응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시작할 때 아까처럼 이제 트래킹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일부 구간에 대한 측정을 이제 시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PWM하고 24V 그라운드 이런 방식으로 현재 실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파워 모스펫이 있는 그 밑에 보시면 약간 그림이 조금 이상할 텐데요. 뭐 이 부품 저 부품을 조금씩 바꿔보는 과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모스펫으로 전달되는 PWM의 제어 라인들이 약간 좀 특이하게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이렇게 기능하는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방열 특성이라든지 공진 특성을 제거해주고 방열 특성은 높여주고 공진 특성은 낮춰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스티칭 비아를 굉장히 촘촘히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래 위로 한쪽으로 몰리는 전류들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해주시는 게 좋죠. 근데 어느 정도 해주느냐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너무 촘촘히 해버리면 얘가 이제 부러져 버리거나 다시 기능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계산도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 사이즈가 작거나 할 때는 아무래도 공기랑 닿는 면적이 더 충실히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촘촘히 박아주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간이 널찍한 공간에서는 여기에서 주파수의 20분의 람다를 초과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스티칭을 해주시게 되면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래쪽입니다. 사실 이렇게 금도금 한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금도금 한 거는 이제 마스크 오픈을 시켜가지고 납을 더 올려서 하겠다는 이제 그 전 제작자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류가 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종의 이제 도금이나 납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아마 있습니다. 여기 요렇게 주머니 모양으로 생긴 거랑 그 다음에 요렇게 포켓이 있는 모양으로 생긴 이 두 가지가 좀 특이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보드의 특징을 쭉 나중에 보시고 나서 자기 이제 일반적으로 설계하고 계신 거랑 좀 비교해 보시면 또 재밌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건 제어부인데요. 제어부도 보면 이제 여기 메인 칩이 있고요. 제어부 칩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크리스탈이 있고요. 크리스탈은 이제 뒤에다가 제가 측정하거나 설계하는 기법하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24V 입력을 받는 구조에서 지금 코일이 두 개였던 걸 코일 하나로 지금 줄여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시작 전에 이제 보통 캘리브레이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조건으로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실험을 하면 좋은지 그걸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현재 24V 배터리도 있지만 24V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차량용 12V 배터리를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한 다음에 전압을 만들어 내시죠. 그래서 24.69V가 이제 무부하시 지금 전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하를 연결한 상태에서는 23.99니까 뭐 24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4V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부하에 따라서 이제 전압은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하는 그 인덕터 부하를 사용했고요. 그 인덕터 부하가 열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실험 10분하고 한 35도 정도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 전에 왼쪽에 보이시는 그 서미스터는 그냥 그 이니셜을 그러니까 초기화를 잡아 놓은 상태고 이제 그 상태에서 35도가 더 증가한 것을 이제 실험을 하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열이 많이 난다는 거는 그 에너지 자체가 전류 에너지가 P 이꼴 I 제곱의 R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흐르는 전류의 제곱에 관계를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계속 그 점진적으로 그 열량이 늘어날 때는 0.23만 곱해주게 되면 열량이 계속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동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PCB하고 회로도는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대충
보통 쓰는 이제 SMPS 모듈이고요. 그다음에 필터도 이제 일부 3단자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존에 있던 그 제품을 제거를 하고 이 부품 저 부품을 한 번씩 이제 비교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품은 지금 30메가에서 108메가까지 밴드위스를 모두 완전히 클리어하면서 패스한 그 그림이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종 결과가 패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이제 이미 완료된 걸 가지고 하는 거라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터를 이제 뭐 만지거나 설계를 하거나 또 측정을 하실 때는 하는 방법을 이렇게 잠깐 소개를 해놨습니다. 자, 직접 이제 그 측정하고 이제 제작하는 과정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이제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LISN이죠. 그래서 LISN에 이제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 극이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가 물려 있고 마이너스 물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채널에서 여기 스펙트럼으로 이제 데이터를 뽑아서 연결하면 이제 스펙트럼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채널에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타더 전원 소스를 이제 재차 다시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C 테스트를 할 때는 사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이런 챔버에서 직접 하지 않아도 이런 데스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에서 방사 노이즈가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디버깅 정도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디버깅 챔버에서 했음을 알립니다. 그래서 이 주변 환경이 그런 것들이 지금 낮아 있기 때문에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요. 여기 이제 위에 보이시는 여기가 이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에서 자기 주파수를 출력해서 수입을 해주기 위한 주파수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L 부하를 오른쪽에 놓고 그 다음에 접지를 요렇게 알루미늄 은박 테이프로 요렇게 정확하게 이제 접지를 잡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시면 뒷부분에서 이제 그 전압을 공급해주는 배터리, 그 다음에 입출력에 관여하는 LISN, 이렇게 스펙트럼은 이쪽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하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를 이제 사용하시기 전에 여기 이제 감쇄기 같은 걸 보통 달아서 장비를 보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0dB 감쇄기를 달았을 때 58.33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감쇄기를 뺐을 때는 이제 67.84가 나왔네요. 그래서 약 10dB가 떨어지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dB가 떨어짐에 따라서 그 없던 에너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간혹 검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장비 등에 대해서 이제 가벼운 캘리브레이션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종 장비에 대해서 캘리브레이션 했습니다. 그 장비를 하나만 사용하게 되면 교정이 잘 되어 있는 장비를 쓰게 되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실험실이나 내부에서 사용하시는 장비들이 유사하거나 동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를 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라이골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0kH에서 58.33dB 마이크로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도 로데 것도 57.66으로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파수가 약간 다르긴 한데 유사한 값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용된 장비는 그 20Hz부터 26.6GHz까지 측정할 수 있는 로데 앤 슈바르츠 장비를 사용했고요. 이 장비를 이제 사용하실 때 일반적으로 챔버 가서 테스트만 하신 분들은 자기 챔버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조금 좀 표현이 지나칠 수는 있겠지만 복근을 긁어놓고 복근이 됐는지 아닌지 즉석에서 확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EMC를 디버깅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복근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제 접근했는지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간을 한번 살펴보고 걔네들이 어떻게 이제 반응했는지 또는 반사파 특성이 이제 지나치다든지
또는 이제 웨이브 폼이 약간 이렇게 그 스탠딩 웨이브 레이시오가 크게 나타나는 구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설계 문제하고 리플렉션 문제나 스탠딩 웨이브 레이시오가 나타나는 이런 프로세서 세 개가 겹쳤을 때 그렇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노이즈를 잡고 싶지만 하나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클래스를 좀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클래스 1, 2, 3, 4, 5까지를 나열해 놓고 저희가 한 번씩 비교를 했습니다. 여기 VHF 대역에서 보시면 지금 RBW는 전부 다 100kHz로 잡았고요. 클래스 3에서는 이제 56dB, 4에서는 50dB, 그 다음에 44dB 이렇게가 패스가 되는 포인트고, 이제 쿼지피크가 31dB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쿼지피크 기준으로 전부 다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40에서 50MHz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VHF 대역에 있는 이제 채널이고요. 마찬가지로 50에서 60MHz 안에 있는 대역도 전부 다 올 패스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68에서 87MHz에 도달하는 구간인데요. 이거를 이제 측정할 때 일부러 10메가씩 그 섹션을 나눠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단위가 전부 다 10메가씩만 이렇게 보이는 이런 구조로 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3에서 나오는 이런 이제 레벨들을 다 통과했고요. 안전하게. 그 다음에 FM 대역입니다. 76에서 108MHz까지 동작하는 클래스가 클래스 1인 경우에는 피크가 62dB이고요. 62dB면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요 라인 정도. 굉장히 높이 있죠. 근데 이제 클래스 3쯤 되시면 50dB입니다. 50dB면 한 요 정도 되죠. 그 다음에 클래스 5가 되시면 38이니까 그냥 뚝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30 몇 dB까지 D2 라인을 지금 그어 놓고 한 건데요. 일부러 조금 낮춰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C를 이게 108MHz까지 보통 C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90에서 108MHz까지도 한 번에 다 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피크가 가장 높은 포인트에서 피크를 측정했고요. 그 다음에 25.67dB가 나왔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안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걸 이제 읊어드리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간혹 이렇게 이제 튀어요. 그래서 튀는 구간에서도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다 만족을 하고 있죠. 그래서 3, 4, 5를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토모티브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클래스 1은 그 턱걸이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 한 클래스 3 정도 돼야 실차에다가 보통 장착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그 워너비, 그러니까 클래스 5는 이제 제일 가고 싶은 그곳이 이제 클래스 5인데 클래스 5가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면 정말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그 전원단 쪽을 봤는데요. 이제 보시면 그 전원단에 이제 플러스 쪽을 보는 경우 있고 마이너스 쪽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 쪽을 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와이어들이 플러스 쪽에서 보느냐 마이너스 쪽에서 보는지 이 경우에 따라서 제가 앞에다 플러스를 붙여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구간별로 이렇게 그 클리어하게 대부분 이제 커버가 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전원 마이너스 단자 쪽도 30메가에서 108메가까지를 올 패스를 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그냥 발표하기 편한 거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각각의 라인 필터를 적용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라인 필터를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지금 시간에는 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